21살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함께 캐나다에 있는 그의 부모님을 뵈러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원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여정이어야 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두 사람은 돌연 흔적도 없이 실종되고 맙니다. 딸의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성인은 자신의 행방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이 사건을 실종안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이 분명 끔찍한 위험에 처했다고 확신했고 직접 딸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1978년 미국 오리건주의 유진에서 태어난 멜로디 로페즈는 15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인 데이비드, 로비와 함께 유진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외동딸로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멜로디는 윤기 나는 검은 머릿결을 가졌고 늘 유행을 앞서가는 패션 감각으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매력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엠버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쇼핑을 즐기고 최신 팝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창시절의 거의 모든 방학을 함께 보냈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끊임없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쳤던 멜로디는 학교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그녀의 가정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부모님인 데이비드와 로비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는 멜로디에게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아버지 데이비드와 함께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 데이비드는 자유를 사랑하는 모험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히치하이킹과 화물열차 무임승차를 하며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여행했던 열정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런 데이비드에게 딸 멜로디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부분이었고 그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멜로디와 엠버는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 살게 되었지만 전화와 편지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여전히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멜로디는 콜럼버스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현지 생활에 잘 융화되었습니다. 1999년 2월 멜로디는 엠버에게 숀이라는 특별한 남자를 만났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숀은 잘생긴 외모에 매너까지 갖춘 멜로디 마음속에 완벽한 백마탄 왕자님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엠버가 다시 멜로디에게 연락했을 때 상황은 더욱 진전되어 있었습니다. 멜로디는 자신이 임신을 했고 숀과 함께 콜럼버스에 작은 집을 구하고 결혼할 계획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정착에 앞서 먼저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숀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다시 오리건주 유진으로 가서 멜로디의 어머니 로비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숀의 가족과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고 절친한 친구 엠버와도 재회할 수 있는 멜로디 인생의 아주 중대한 여정이었죠. 그녀는 이 길고도 아름다운 여행을 몹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엠버 역시 뛰듯이 기뻐했죠. 엠버는 자신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여겼고 심지어 훗날 자신과 멜로디 아이들이 따스한 햇살 아래서 함께 뛰어노는 모습까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멜로디는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 아버지 데이비드가 젊은 시절 했던 것처럼 히치하이킹과 화물열차에 몰래 타는 방식으로 이 대륙 횡단 여행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데이비드는 내심 걱정했지만 딸의 이런 모험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남자친구인 숀이 함께 출발하기 때문에 굳이 딸을 말리지 않았죠. 대신 여행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고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무사하다는 생존 신고를 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1999년 3월 말 멜로디와 숀은 마침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오타와를 향해 히치하이킹을 하며 이동했죠. 여행 중 새로운 곳에 도착할 때마다 며칠씩 머물렀고 멜로디는 약속대로 아버지 데이비드와 어머니 로비에게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여행의 견문을 나누었습니다. 7월 상순 마침내 오타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숀의 부모님 댁에서 약 2주간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변 명소를 구경하며 아주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7월 하순, 그들은 이제 오타와를 떠나 멜로디의 고향인 오리건주 유진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 전 멜로디는 아버지 데이비드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것이 사랑하는 딸 멜로디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평소 멜로디는 기본적으로 3, 4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타와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불안과 초조함은 갈수록 깊어졌죠. 그는 딸이 혹시 무슨 문제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숀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불행히도 숀의 부모님 역시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양측 부모는 상의 끝에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인 오타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타와 경찰의 태도는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멜로디가 미국 시민이고 숀과 함께 이미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었으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아마도 국경을 넘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죠. 경찰은 데이비드에게 목적지인 오리건주 유진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오타와 경찰의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렸던 데이비드는 유진 경찰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경찰은 멜로디의 거주지가 콜럼버스이니 콜럼버스 경찰이 처리해야 한다고 떠넘겼습니다. 이어서 데이비드는 콜럼버스 경찰에 연락을 했지만 그들의 답변 역시 몹시 실망스러웠습니다. 경찰은 멜로디가 21살의 성인이므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애초에 반년이나 지속될 여행을 계획했으니 며칠 연락이 안 된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새 지역 경찰의 핑계와 무관심에 데이비드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멜로디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연락을 끊을 아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딸에게 분명 무슨 사고가 났거나 위험이 닥쳤다고 확신했습니다. 세 곳의 경찰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오직 자신이 직접 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날부터 데이비드는 콜럼버스의 모든 구석구석을 거의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멜로디가 방문했던 모든 장소를 찾아갔고 그녀의 친구와 지인들을 일일이 만나 멜로디의 행방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멜로디와 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전처인 로비로부터 갑작스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로비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집에 찾아왔는데 자신의 이름을 크리스 로저스라고 밝혔으며 멜로디와 숀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데이비드에게 그야말로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행기표를 끊어 곧바로 유진으로 날아갔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초조한 마음으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전직 스케이트보드 선수였던 크리스는 로비의 묘사대로 긴 머리에 덥수룩한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외모는 다소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었죠. 크리스는 오타와에서 멜로디와 숀을 만났으며 마침 자신도 캐나다를 떠날 참이었기에 세 사람이 일행이 되어 함께 이동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중 대화를 통해 크리스는 멜로디 일행의 목적지가 오리건주의 유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멜로디는 크리스에게 어머니 로비의 집 전화번호까지 남겨주었죠. 덕분에 크리스가 로비의 집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원래 크리스는 멜로디와 숀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곳저곳 유람하며 천천히 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먼저 유진에 도착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아 무척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데이비드는 다급하게 크리스에게 물었습니다. 일행이 되어 함께 이동했다면 도대체 왜 중간에 헤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로디를 본 곳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크리스는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오타와를 떠나 서쪽으로 계속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인지 대부분의 운전자가 차를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타와 외곽에서 국경을 넘을 수 있을 법한 기차 한 대를 발견하고 무임승차를 할까 의논하기도 했지만 숀이 임신 중인 멜로디의 몸 상태로는 위험하다며 우려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계속 걸으면서 차를 잡아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크리스의 기억은 분명했습니다. 8월 4일 그들은 마침내 도움을 주겠다는 한 운전자를 만났죠. 자신을 로버트라고 소개한 이 운전자는 매우 관대했고 세 사람에게 음식과 음료수까지 사주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모두가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분위기는 아주 편안하고 우호적이었죠. 한참 차를 달리던 중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로버트는 자신이 휴런호 북서쪽에 위치한 풍경이 몹시 아름다운 세인트 조셉 섬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인트 조셉 섬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호수섬이자 매니툴린 섬에 이어 휴런호에서 2번째로 큰 섬입니다. 로버트는 그 섬의 장엄한 호수 풍경과 신비로운 숲이 있으며 섬 전체가 국경과 아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죠. 그러면서 세 사람이 크게 바쁘지 않다면 그곳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며 자연의 고요함을 만끽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덧붙여 그들이 섬을 떠나고 싶을 때 미시건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세인트 마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제안에 세 사람은 호기심을 느꼈고 그 계획이 무척이나 흥미롭게 들려 기꺼이 승낙했죠. 그러나 막상 세인트 조셉 섬 안으로 들어서자 도로 양옆은 점차 끝없는 숲으로 변해갔고 주민들의 집은커녕 가로등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 풍경이 다소 음산해 보였지만 그들은 이 또한 여행 모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죠. 차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로버트는 마침 오늘이 자기 남동생의 생일인데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 오면 동생이 틀림없이 특별히 기뻐할 것이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얼마 후 로버트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차에서 손정등을 꺼내며 집이 앞쪽 숲속 깊은 곳에 있어서 차로는 더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좀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가 말한 조금은 크리스의 예상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그는 꽤 오랜 시간을 걸은 느낌이었고 거리는 좋게 1.5km를 넘는 것 같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에서 이렇게 먼 길을 걷는 것은 세 사람에게 전례 없는 도전과도 같았죠. 약 20분을 걸은 끝에 그들은 마침내 숲속에 숨겨진 나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두막 밖에는 2명의 젊은이가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는데 로버트는 그들을 열정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남동생 리처드였고 다른 한 명은 사촌 데일이었습니다. 오두막은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아 다소 허름해 보였지만 비상시를 대비해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발전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행은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고 이 원시적인 고요함을 즐겼죠. 나중에는 실탄 사격 게임까지 하며 분위기는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늦은 밤 로버트는 멜로디를 오두막의 유일한 방에서 자게 배려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 소파와 침낭에 비좁게 끼어 대충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로버트의 안내에 따라 모두가 섬의 경치 좋은 명소 몇 곳을 구경했습니다. 일행 모두가 즐겁고 만족스러웠기에 그곳에서 하루를 더 머물기로 결정했죠. 그날 저녁 8시경 로버트가 갑자기 오두막에 맥주가 다 떨어졌다며 국경 너머 가까운 상점까지 차를 몰고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편도 약 45분이 걸리는 거리였죠. 멜로디는 피곤함을 느껴 방에 남아 쉬기로 했고 크리스와 숀은 로버트를 따라 함께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크리스가 캐나다에 올 때 정식 입국 수속을 밟지 않았던 탓에 국경 순찰대에 구금되어 캐나다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가 숀 멜로디와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크리스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데이비드와 로비는 마음속 깊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의 말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이 그들이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오두막의 대략적인 위치라도 기억나지 않느냐고 다급히 물었죠. 하지만 크리스는 차 안이 너무 어두워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을 구별하기 어려웠고 오두막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무리였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현지인의 안내 없이는 오두막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자칫 빽빽한 숲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죠. 크리스의 경고는 매우 명확했지만 데이비드는 이미 그런 위험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루빨리 실종된 딸 멜로디를 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10월 3일 멜로디가 연락이 끊긴 지 약 6주가 지난 시점에 데이비드는 세인트 조셉 섬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당시 그의 수중에 있는 증거라고는 오직 로버트라는 이름 하나뿐이었죠.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넘은 데이비드는 곧바로 온타리오주의 한 신문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톨이라는 이름의 기자가 그를 맞이했죠. 데이비드는 톨이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상세히 털어놓으며 현재 자신은 실마리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지만 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겠다고 솔직하게 호소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사연을 진지하게 경청한 톨이는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사람을 찾는 전단지를 붙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톨이는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있기를 희망하며 데이비드가 전단지를 들고 있는 사진을 직접 찍어 신문에 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데이비드가 2달 전에 이미 캐나다 경찰에 실종 보고를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자 톨이는 그 이유를 분석해 주었습니다. 멜로디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확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캐나다 경찰이 관할권의 제안을 받아 도움을 주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톨이는 멜로디와 숀이 만약 정상적인 절차로 캐나다를 빠져나갔다면 국경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 국경 순찰 때부터 가보라고 조언해 주었죠. 데이비드는 톨이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이번에는 그의 운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크리스를 구금했던 바로 그 순찰대원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찰대원의 도움으로 데이비드는 크리스와 함께 동행했던 2 남자의 신원을 성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숀과 로버트였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경관이 로버트의 성을 포함한 풀네임인 로버트 암스트롱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데이비드는 암스트롱 가문이 실제로 세인트 조셉 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비록 그것이 데이비드가 찾고 있는 숲속의 나무 오두막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로버트에게 과거 폭행 범죄 기록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고 이 정보는 데이비드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조셉 섬으로 달려가 딸을 찾겠다고 결심했죠. 그러나 순찰대원은 그렇게 무작정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데이비드에게 경고했습니다. 세인트 조셉 섬은 온타리오주 알고마 구역 관할에 속하며 현지 법 집행기관은 주 경찰과 유사한 온타리오 주립경찰이 담당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순찰대원은 데이비드에게 단독 행동을 자제하라고 권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자신이 미리 온타리오 주립경찰에 연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때까지 이 부서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어 데이비드는 차를 몰아 온타리오 주립경찰 소재지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심야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존 경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존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다른 동료인 제이슨 경관을 데리고 데이비드와 함께 세인트 조셉 섬으로 향했습니다. 존 경관이 암스트롱 가문의 주소를 파악하고 있긴 했지만 그 집을 실제로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의 험난한 수색 끝에 마침내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목조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문조차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존과 제이슨 경관이 내부를 살피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죠. 내부에는 사냥용 도구 몇 점과 함께 사람이 머문 듯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누군가 막 자고 일어난 것처럼 침대 위 이불이 걷혀 있는 등 명백한 생활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존 경관이 몸을 숙여 침대 밑을 살펴보았을 때 놀랍게도 그 구석에는 한 젊은 남자가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었습니다. 2 경관은 신속히 그를 밖으로 끌어냈고 신문 결과 그가 바로 로버트의 동생인 리처드 암스트롱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그는 19살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침대 밑에 숨은 이유에 대해 이곳은 외부인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인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무서워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존 경관은 곧이어 그에게 8월 초에 남녀 2명을 포함한 3명의 젊은이가 이곳에 온 적이 있는지 물으며 3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처드는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을 벌벌 떨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끝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존 경관은 리처드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간파했죠. 결국 존은 리처드를 경찰서로 연행해 보호성 구치소에 가두기로 결정합니다. 동시에 경찰은 오두막 내부와 주변 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수색 중 오두막 근처에서 무언가를 불태운 흔적이 있는 화덕을 찾아냈고 그 안에서 몇 개의 뼈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발견 같았지만 오두막이 사냥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의 뼈가 나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뼈들이 사람의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법의학 인류학 전문가인 스콧 페어그리브를 초빙했습니다. 세밀한 분석 끝에 스콧은 화덕 안의 조각들 중 사람의 손가락뼈 파편이 섞여 있음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경찰은 발굴 작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죠. 그러나 날씨가 너무 추워 땅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발굴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은 현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프로판가스 가열 장치를 동원해 언 땅을 녹여가며 발굴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팔꿈치 관절뼈를 비롯해 훨씬 더 많은 뼈 파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콧은 최종적으로 이 뼈들이 젊은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의 것이라고 확인했죠. 이처럼 확고한 증거가 확보되자 존 경관은 리처드를 다시 현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리처드는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마침내 그날 밤 벌어진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8월 6일 새벽 로버트와 숀이 상점에서 물품을 사서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리처드와 사촌 데일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멜로디는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돌연 숀에게 자신은 멜로디가 무척 마음에 들며 그녀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숀은 분노를 참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버트는 삽을 집어들어 숀을 내려쳐 쓰러뜨린 후 사격용 권총을 쏘아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리처드와 데일은 혼비백산하여 넋을 잃었죠. 그러나 그들은 로버트의 협박에 이기지 못해 강제로 숀의 시신을 화덕 불길 속으로 던지는 것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 직후 로버트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숀이 밖에서 부르고 있다는 거짓말로 멜로디를 속여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밖으로 나온 멜로디는 리처드와 데일의 얼굴에 서린 공포를 보자마자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죠. 그리고 이내 불길 속에 있는 숀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멜로디는 자신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무자비하게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어진 발굴 과정에서 팔찌 하나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 로비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 팔찌는 자신이 멜로디에게 선물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이 발견으로 두 명의 피해자가 멜로디와 숀이라는 사실은 더욱 명백하게 증명되었죠. 1999년 12월 로버트와 데일은 살인 혐의로 온타리오주 윈저시의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길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2001년 6월 로버트는 두 건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25년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데일과 리처드에게는 시신 훼손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데일과 리처드에 대한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변호인 측이 두 사람은 살인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행동은 로버트의 극심한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데일과 리처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데이비드의 누나인 카렌은 온타리오 주립경찰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멜로디가 실종된 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데이비드의 끈질긴 노력과 용기 있게 혈혈단신 캐나다로 향했던 결단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음습한 숲속 어딘가에 파묻혀 버렸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진실을 밝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딸을 향한 아버지 데이비드의 무한한 사랑과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 데이비드는 그 깊은 슬픔과 그늘에서 끝끝내 벗어나지 못한 채 괴로워하다가 2020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무심코 받아들인 호의가 얼마나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마저 손을 놓아버린 상황에서도 진실이 캄캄한 숲속에 영원히 묻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끝까지 딸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